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념이고요. 1년에 한 문제꼴 역시 어디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역시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임법이랑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이고요. 조금 더 영역이 좀 단순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논의할 것이 상인법의 적용 범주라고 해서 다 상인법 적용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때만 어떻다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지금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는 표현하고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같은 얘기입니다. 상인법에서는 상가 건물의 정의 자체를 뭐라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 쓰고요. 무허가, 미등기, 등자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상가 건물이면 무조건 상인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미등기 전세계약. 우리가 이제 전세한다고 그러죠. 전세 든다고. 자, 등기 안 했습니다. 그게 임대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구조인데 그냥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28회, 29회 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고액 임대차에 관한 것이 중개사법 또 민법에서 각각 한 문제 구성이 돼서 기우 등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기우 등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고액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하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지금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액 임대차가요, 계속 바뀌는데, 현행법상 서울의 경우 9억입니다. 9억이 고액 임대차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주임법이랑 같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상인법도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뭘 하게 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뭘 하면 주민 등록을 이전하면이고, 상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갑시다.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이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전세권의 의미. 근데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임차권 등기를 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서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임차권이 있긴 하지만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로 바뀐 소유자 병한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상인법하고 주임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우리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 이전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한다. 그리고 상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한다. 그럼 또 같이 엮어서 할게. 아까 주임법에서는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 우선 변제권, 후수유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경매 과정에서. 상인법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자,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이거는 주임법, 상인법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은데 주임법에서 대항력은 뭐라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의미였었고 자, 상인법에서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주임법에서 자,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상인법도 세무서장이라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죠.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입증해 보이면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라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다고. 그러면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더. 저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된데 집주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럼 법원에서 등기시대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고, 그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등기 날짜는 나중에 일때라도 그 내용상 선순위가 돼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우선 변제권 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상인법상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 문제는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못 주는 거야.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딴 데로 점유를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아예 상가 건물을 빼서 딴 데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법원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그럼 법원에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나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하고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의 내용이에요. 뒤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뉘앙스만 알면 돼. 주임법하고는 비교하시면 돼.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서울의 경우 고액 임차인의 기준이 9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6억 1천만 원이었어. 근데 이제 임대료 계속 올라가니까 고액 임차인의 요건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고액 임차인이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버린다. 그럼 골 때리는 상황이 돼요. 어떤 상가 건물은 20억짜리야. 그래서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담보물권 설정 안 돼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어. 근데 경매가 나중에 돼서 딱 보니까 자기는 매각 기대금이 예를 들어서 15억이야. 그러면 이제 10억 다 받을 거로 계산하고 있는데 짠! 하고 누가 고액 임차인이 나타나. 나 우선 변제권인데 9억 해줘. 그러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금액을 등기부에 표시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진 않겠다. 굳이 고액 임차인 같으면은 뭘 해라? 전세권 등기를 해라. 그래야지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감 잡히시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변제권하고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게 될 텐데, 고액 임차인한테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상인법의 취지가 뭐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상가 건물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보증금을 전제로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선 적용을 하지 않는다. 고액 임차인. 요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좀 이따 활용해야 할 텐데 이거야. 우리 주임법에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거,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인법은 1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상인법에서는 1년 미만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에요.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억 보증금 깔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없을 거란 거죠. 아니, 9억이나 보증금을 깔면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얘기 하는 거냐면, 굳이 고액 임차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고액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 기, 우, 등이라고는 이 세 가지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하는 건 신경 쓰면 안 돼. 적용 안 하는 것만. 그럼 뒤에서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고액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우 등 세 가지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기우 등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고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든가 고액 임차인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는다고. 나머지 적용되는 것들은 이슈가 안 돼요. 기, 우 등. 이게 28인가 29회 때 연속 두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저 고액 임차인이란 말만 나오게 되면은 보증금이 금액이 좀 세지잖아요. 이런 식이야. 보증금 7억에 월세 200만 원. 그게 이제 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제 환산 보증금 계산하는 게 뭐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한 금액. 만약에 보증금 7억이라 하십시다. 그럼 7억에다가 월세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에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 되죠? 곱하기 10을 하면 2천만 원이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라고요? 2억이 되는 거죠. 합치면 얼마? 9억. 이게 고액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할 때 보증금 7억에 월세 300만 원 이렇게 툭 던져놓는다고. 그럼 이건 고액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예 그 금액이 좀 세다 싶으면 무조건 고액 임차인으로 전제를 깔아버려야 돼. 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서울이 9억, 나머지가 얼마 나오거든. 부산은 얼마고. 그걸 갖고 시험에 내릴 수는 없어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무조건 보증금 5억, 6억, 7억, 8억 이런 따위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고액 임차인이 되느니 하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개별 지역별로 고액 임차인의 요건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울시를 기준으로 9억. 그럼 문제를 구성할 때 한 10억쯤 만들어줘. 보증금을. 환산 보증금을 한 10억쯤 만들어줘. 그러면 어떤 동네가 됐든 무조건 다 고액 임차인이 되니까. 해서 출제 포인트. 고액 임차인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임대차 내용. 그래서 임대차 기간, 이거. 고액 임차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 자, 우리 주임법에서는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2년이었었죠. 여기는 몇 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서는 그 기간 1년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임차인은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 임차인의 임대차라고 전제하면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그 다음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법정갱신, 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때 존속기간 1년. 그리고 임차인만 어떻다?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가볼까요? 전세권 66, 토지임대차 61,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은 X의 3.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게 되면 어떻다?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조금 힘든 게 상임법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임법에서는 아까 어떤 표현? 묵시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버리는 거야. 연장되는 거야. 이걸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갱신을 부른다. 그때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1년, 기본 1년.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의 갱신. 이게 이제 출제 이슈죠. 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 첫 번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에 이제 5년이다가 늘렸죠. 공중족발 사건 이것 때문에. 공중족발 사건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차인이 거기서 족발집을 운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차 저차 해서 5년, 6년 이렇게 쭉 이제 3년, 4년, 5년 해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단골도 생기고 장사가 좀 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임대인이 5년까지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무조건 갱신을 들어줬어야 됐어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근데 5년 차가 되니까 임대인이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무리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장사 되니까 좀 내라 더. 근데 그 금액이 대단히 무리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법에서 5년밖에 안 됐거든. 5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이 족발집 차리면 대박이거든. 기존 손님들 다 승계하는 거잖아, 사실상 그 자리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 주고 장난을 치는 걸로 보여지는 사건. 그래서 그 공중족벌 사건이라는 건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뭐지? 몽둥인가로 가서 임대를 패버린 사건이죠.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극적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10년 더 늘어나요. 10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냥 들어줘야 됩니다. 단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실제 법조문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3개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저런 거 있었죠.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하면서 그 대신 자기가 사용 수익을 하면서 어떻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 첫 번째, 3기의 차임액에 다르게 연체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갱신 요구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채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지금 동의 없이 전대를 했을 때. 세 번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중간에 차임은 잘 지불을 하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세 번째가 지금 임대제가 끝나면은 목적을 온전하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지가 사용 안 하고 제3자한테 사용케 해서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거나 차임을 연체했거나 또는 온전하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왜? 뒤에서 관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랑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이외에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 3개나 똑바로 외우시라고. 다시 이제부터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바라볼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저분은 지가 이용을 해야 돼. 전대차면 안 돼. 두 번째, 차임 잘 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목적물을 온전하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방 가요. 계속해서 기억할 건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책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효력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호증금은 증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기본소범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증감 청구. 우리가 이제 월세도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 상가도 5%입니다. 연 5%. 그런 거 시험이 안 나와. 유치하기 때문에. 다만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습니다. 시험지문에 맨날 나오지만 그 영향가가 없어서 자, 교재도 빼버리는데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고요. 월세를 얼마를 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어. 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 월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20%든 30%든 40%든 다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증액 청구가 됐든 감액 청구가 됐든 간에 이건 형상권이 아니에요. 형상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토지 임대차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토지 임대차 얘기할 때 지상 매수 청구한다. 또는 부속 매수 청구한다. 그럼 상대방은 사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청구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청구를 임대인, 임차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도 단위에 두는, 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위원들이, 아, 이거 증액 청구 받아줄만 하네. 그럼 최대 얼마까지? 5%까지. 대신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IMF 사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3억이다가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경기가 극도로 침체가 되면서 IMF 같은 사태에서 집값이 1억 5천으로 떨어져 버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깡통 전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지금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감액 청구한다. 그러면 1억으로 해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증액 청구는 5%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임대인 임차인 둘이서 쇼부를 볼 문제는 아니고요. 어디 가서 분쟁 조정위원회 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1년 지나면 임대차 기간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그래서 큰 이슈는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갱신요 거절사유. 다시 임차인은 어떤 사람? 차임 내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가 온전하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 그런데 자, 차임을 연체했다. 3기분입니다. 아까 자, 우리 지상권에서 2년, 토지 임대차에서 2기, 그 다음에 상임법은 3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는 갱신 요구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개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받고, 주임법에서는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더 대항력 발생한다. 얘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더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다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근데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동의 있는 전대차라는 얘기입니다.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야.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병한테 뭘 한다고요? 전대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때 어떻다? 대항력 유지가 된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자, 보십시다. 대항력 유지,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팔더라도 전차인은 동의 받아서 한 거니까 당연히 어떻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주임법이랑 똑같은 구조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신소유자, 즉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또 외우셔야 돼. 대항력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 이제 또 상가 건물에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있을 테고 최우선 변제 금액 100% 아니고 일부까지만 인정되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얼마? 최대 2분의 1까지만 최대 2분의 1까지만 어떻다? 이게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요 정도가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돼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28회 때인가 나오고 30회 때 또 나왔었어요.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다 나와요. 사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되게 법조문이 복잡해요.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가건물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상가건물의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A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교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권리금을 받으려면 갑이 누구?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지 어떻다?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갑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난 일이라고요. 권리금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월세 이런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미 세 가지 외우셨어요. 우리 상가금으로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적으로 임차해서 용도에 따라 월세를 잘 내면서 자기가 사용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다? 온전하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의 연체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또는 동의 없이 전대차를 냈다. 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 아까 우리 갱신요구 거절 사유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요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기존의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대인은. 이 얘기예요. 그리고 28일인가 나왔던 주제죠. 요거.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골 때리는 사건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상가 건물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병을 데리고 왔어. 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을이. 얘는 연체한 적도 없고 파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한 적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이 조항은 좀 문제 소지가 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그 월세 얼마 받지도 않는데 계속 꼬리를 물고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싶어 진짜. 얘를 연맥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가 건물에서 뭔 장사를 하거나 직접 해보고 싶다고. 근데 계속 임차인 이렇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임차인이 또 돼야 되잖아. 아니 지금을 놔두고 자기 상가 건물 놔두고 또 나가야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상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게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됐죠? 근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한테 발생해요. 임대차 종료한 날 이때 손해가 발생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 손해 발생한 날부터 얼마?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3년 한번 나왔었고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라는 것을 하나 출제 포인트가 됐어요. 다시 갑시다. 이런 일정한 세 가지 사유를 우리가 주로 설명하는데 이런 사유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사유 등에 따라서 지금 사유 없이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을 또 받아줘야 돼. 권리금 회수기에 보여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임차인이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랑 을의 입장에서 병과 권리금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 안 하니까 얘가 뭘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누굴 상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근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갑이 이 문제의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안 받는 거야. 나도 손해보겠다 이거죠.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게 많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이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특이해요. 임대인이 공실로 두는 것. 임대인이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두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투자. 아까 우리 갱신 거절 사유로 같이 엮어서 요걸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세 가지 세팅되니까 1년 6개월 숫자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앞으로 숫자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요거만 외우시는 거.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문제 볼 때 딱 이것만 알면은 지금 2년, 3년 사이 두 문제 나왔거든요. 다 풀 수가 있다고. 물론 약간 찍어야 되지. 근데 이게 포인트고 출제 포인트.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자, 이제 우선 변제권. 뭐 간단합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잖아요. 앞에서 우리 주임법에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주민등록 이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됐었죠? 바로, 지금 이제 확정일자 받아 있었죠. 얘도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간 다음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텍스트 볼 것도 없어. 텍스트 볼 것도 없고 당연히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 배당금 받으려면 당연히 목적물을 어떻다 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따로 볼 거 없어. 자, 지금 상가 건물에서 우선 변제권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임차권이 있는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요?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 밑에는 경매가 있으면 저당권을 포함한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 밑줄을 그시면 안 돼. 이건 계속 단순 반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별로 안 중요해. 마지막 주제. 자, 바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이 우선 변제권하고요.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 우 등이라고 해서는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왜? 짠! 하고 저당권자 입장에서 9억짜리가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자신의 채권을 보존받을 수 없고 등등등. 그래서 또 하나가 지금 마지막 주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이것도 자세히 볼 거 없어. 다시 구조 갑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보증은 반환받아야 되는데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보증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뭘 한다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법원에다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주로 이슈는 우선 변제권이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취득하고 존속한다. 까지 좋아요. 그리고 항상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까 주임법 설명드렸어요?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특히 소액 임차를 확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기존 임차권 등기를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던 사람도 보호받지 못하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동시 이행항매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두 번째,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이것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매 반환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다 먼저 돈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동시이행항배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상임법은 그렇게 많은 출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주요 이슈 적용 범주라든가 고액 임차인에 있어서 적용 배제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권리금 회수계 또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 거절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데 딱딱 떨어지는 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상임법까지 해서 이번 우리 기초강의 과정에서 민법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